명절 전 좀 특별한 시간 마련했습니다. 8월에 참 힘겨웠던 시장을 기억하고 있는데요. 9월 들어서 기대치가 낮아졌었는데 기대가 다시 올라가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지수 분위기가 확연하게 나아지고 있기 때문이죠. 명절 이후에 대한 전망치 역시나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사전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의 노동길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 가지 변수들이 남아는 있는 상황입니다. 5월, 6월, 7월, 8월 흐름 대비해서 9월 들어서 좀 개선이 됐다 뿐이죠.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무역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이 될 것인가인데요. 네. 그걸 예측해달라고 하는 건 저희의 욕심인 것 같고요. 네. 어느 정도 시나리오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일단 최근에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게 되면서 이 주식시장에 어느 정도 상승 바람이 좀 불고 있습니다. 이 전 세계 투자자들은 미국과 중국의 화해 분위기를 좀 기대를 하고 있을 텐데요. 지난 밤사이 어제 저녁에 좀 긍정적인 뉴스가 들어왔습니다. 미국이 중국에게 가장 요구하고 있는 것들 중에 가장 큰 요소들 중에 하나는 바로 중국의 금융시장을 개방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금융회사들이 생산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산업 중에 하나로 금융업을 꼽을 수가 있겠는데 이 중국의 방대한 금융산업이 개방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개방 압력을 좀 넣고 있었는데요. 어제 중국에서는 이 QP랑 RQP라고 해서 어느 정도 이 외국계 투자자들에게 양적인 정도로 이렇게 자격에 따라서 이 금융시장을 개방해주는 쿼터가 있었는데 그 쿼터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결국에는 10월에 있을 장관급 무역 협상을 앞두고 중국이 미국의 입맛을 어느 정도 맞춰주는 행동이 아닌가.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되면은 10월 초 아직 날짜는 확신이 정해지지 않는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이 10월 초까지 어느 정도 기대감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격정적으로 치닫다가 서로 어느 정도씩 한 발 물러나며 서로가 원하는 요구 조건에 대해서 검토하기 시작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좀 긍정의 시각을 가져가 볼 수는 있다라고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번엔 정책 얘기해 볼까요? 통화 완화책이 더 이어질 것이다라면 ECB나 FOMC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네. 한껏 더 기대찬 눈빛이거든요. 네. 기대치가 충족될 거라 보십니까? 일단 FOMC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 정도 남아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FOMC에 대한 기대감은 많이 줄어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이번 달에 있을 9월 FOMC 같은 경우는 25bp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이 기대는 그 예상치를 좀 뛰어넘고 있었는데 이 과거의 금융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위기 상황에서 연준이 50bp 이상 금리를 큰 폭으로 인하를 시키면서 시장 유동성을 공급했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을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림에서 나오는 것처럼 파월 의장이 지난달 있었던 잭슨홀 미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스위스에서 있었던 통화정책 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연준이 갖고 있는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스탠스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연준의 50bp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연준이 이렇게 주저하고 있는 이유는 과거와는 달리 연준이 갖고 있는 통화정책의 여력이 굉장히 약하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금리 인하기에 들어섰을 때 경기 침체가 와서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섰을 때는 500bp 이상 금리를 낮춰줬었는데 네. 현재 연준이 할 수 있는 금리 인하폭이 200bp밖에 안 났다 보니까 이렇게 주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기대치도 낮춰진 상황이니까 사실 혹여라도 금리 인하 시그널이 나오고 금리 인하 소식이 전해진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반응은 어느 정도로 할지. 25bp 금리 인하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판단을 하고 네. 있습니다. 지금 25bp 금리 인하 가능성을 거의 90% 가까이로 금융시장이 현재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5bp 금리 인하가 있으면 금융시장은 FOMC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겠지만 이번 달 FOMC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데 1년에 4번 발표하는 점도표, 즉 연준 위원들, FOMC 위원들이 이 향후 금리라든지 이 인플레이션 전망에 대한 전망치를 내놓는 그런 이벤트가 있는데요. 오히려 이 점도표가 지난 6월 대비해서 어떻게 하향하게 되는지 그게 더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 시장으로 초점을 맞춰볼게요. 오늘은 또 여러 가지 수급 이벤트가 있는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양호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급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남은 시장 흐름들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 최근에 수급 흐름 중에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외국인 투자자 즉 패시브 자금의 유출세가 어느 정도 진정되는 측면에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외국인들의 수급 성격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는데요. 예전 같은 경우는 국내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아니면 국내 의약품 관련주들을 사기 위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을 샀다면 지금은 좀 다릅니다. 이 신흥국들을 골고루 투자하는 글로벌 이머징 펀드의 한 일환으로서 국내 주식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국내 외국인 수급을 결정하는 이 동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우리나라 자체의 이슈보다는 이 신흥국 전반의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제일 주목하고 있는 세 가지 팩터가 있는데 첫 네. 번째로는 달러에 대한 방향성이 있겠습니다. 최근에 달러 지수가 99포인트를 찍고 어느 정도 강세 속도를 좀 늦추고 있기 때문에 이 신흥국들 주식 시장이 어느 정도 반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주식시장, 특히 우리나라 같은 신흥국 주식시장은 이 주식 쪽에서도 가장 위험한 신흥국으로 분류가 할 수 있겠는데 이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최근에 아까 들으셨겠지만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탈피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주가가 올랐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경기인데 사실 경기 사이클이 올라오려는 그런 징조들은 아직 안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피가 아직은 2050선 정도에서 등락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주셨다시피 사실 패시브 자금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개별 종목군은 어떨까요? 최근에 사실 자금이 유입된 게 많이 떨어져 있던 대형주 중심으로 자금 들어오면서 패시브 자금 유입으로 이 각 섹터 대표 주제가 올랐었습니다. 그런데 우정사업본부가 또 액티브 자금을 구성했고 그에 따른 투자가 집행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개별 종목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코스닥 쪽도 하반기 더 탄력을 기대할 수 있을지, 바이오도 회복을 해 나간다면 좀 수익 크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일단은 지금 두 가지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로는 이 스타일 측면에서 최근에 우리나라 주식들이 워낙 좀 저평가되어 있다는 이런 시장의 기대들이 좀 충족이 되게 되면서 특히 경기 민감주들에 대한 수급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름에서 아시다시피 민감주라는 거 경기에 굉장히 민감한 주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이 경기에 대한 전망이 미국 같은 경우에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 유럽은 어느 경제학자들의 말에 빌리면은 이미 경기 침체 사이클에 들어섰다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경기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좀 훼손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민감주에 대한 시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사실 중국이 지준율이 인하하게 되면서 이 민감주의 상승폭을 굉장히 키우는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사실은 이 민감주는 사실 경기가 많이 회복이 되는 상태에서 랠리를 보일 수 있는 업종군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연준이라든지 중국이 금리를 인하시킬 때는 이 민감주가 강한 랠리를 뿜지 않았다는 점을 좀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다만 저희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이 민감주는 굉장히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고 특히 민감주 중에 철강 업종 같은 경우는 이 분기 배당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이번 3분기에 대한 분기 배당 수익률이 어느 정도 기대치가 충족되게 되면서 수익률이 괜찮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코스닥 측면에서는 저희는 완만하게 주가의 상승 흐름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 대비해서는 수출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주가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 게 4분기 들어서는 기저 때문이라도 이 수출에 대한 감소폭이 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가 상승 속도를 좀 따져보면은 이 수출주 비중이 높은 코스피가 코스닥보다는 상대적으로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먼저 순서를 좀 정해본다면 경기 민감 대형주들의 반등 역시나 큰 의미를 띠고 있는 만큼 코스피 쪽의 각 섹터 대표 주자들 그 안에서도 반기 배당 예상이 되고 있는 포스코, 철강 쪽에 대해서 관심도를 높여보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경협주 들여다볼까요? 이번에는 메파, 볼턴의 경제 소식이 들려오며 상승이고 북한과 미국의 또 추가적인 만남에 대한 기대감 불거지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협주에 우리는 수익 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 번 뒤이기도 했었거든요. 네. 경협주에 대한 연구원님 시각은 어떠세요? 살 게 있어요? 사실 경협주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이슈가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네. 이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투자에 어려움을 겪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남부 경협주 같은 경우는 정치적 요소
요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또 예상하기에 굉장히 힘든 흐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다만 밤사이에 아까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이 북한 그리고 이란 같은 이 전 세계 지정학적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매파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던 보좌관이 자리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정도 트럼프 행정부의 어느 정도 이 지정학 리스크에 대한 어느 정도 이 정책의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재료로 삼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대선이 1년을 앞으로 남아져 있는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경기에 대한 침체도 막아야 되지만 본인이 굉장히 자주 언급해왔던 이 한반도에 대한 어느 정도 지정학 리스크를 자신이 줄였다고 이렇게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북한 관련된 이슈들은 한 내년까지는 어느 정도 한 차례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 민감 대형주 쪽에 대해서는 긍정의 의견을 주셨고요. 북한 관련해서 움직이는 남북 경협주는 사실 이벤트 드리븐 전략이 제일 유효할 것 같습니다. 각 이슈가 어떻게 전달이 되는가 점검을 하시면서 대응이 필요할 것 같고요. 하반기 이제 증시 체크 변수들을 한번 들여다보고 싶어요. 뭐 곳곳의 증권가에서는 이제 뭐 메모리 쪽 개선될 거다라면서 반도체 쪽의 실적 바닥을 점치고 있는 목소리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앞서 환율이라던가 중요한 점들을 언급을 해주셨지만 하반기에 꼭 체크해볼 변수 어떤 걸 꼽으실까요? 하반기에 가장 뽑아야 될 변수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메모리 가격의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네. 저는 메모리 가격의 반등 그리고 이 수출 증가율이 어떻게 움직임을 드러내느냐가 이 하반기 주식시장을 결정하는 가장 큰 변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출 같은 경우는 지난해 대비해서 한 13% 정도 연달아서 월별로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30% 정도 수출에 대한 이 금액이 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물량에 대한 훼손은 전혀 없다는 것을 좀 들고 싶은데요. 지금의 이 반도체 수출에 대한 부진의 원인은 물량보다는 이 가격입니다. 결국에는 이 가격 방향성이 우리나라 코스피의 방향성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 다행스러운 점은 지난달에 공개되었던 8월 이 반도체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고정거래 가격 같은 경우가 전월 대비해서 이 하락 속도를 멈췄거든요. 결국에는 이런 패턴들을 좀 감안해 보면 디램 같은 경우는 이제는 4분기가 바닥이 아닌가 이런 인식들이 좀 널리 팽배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달러화의 강세 속도가 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 하반기로 갈수록 이 신흥국들에 대한 외국인들의 자금 유입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특히 이제 코스피 200 종목들을 바스켓, 이 바구니에 담아서 이렇게 사는 전략을 많이 할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유지하실 필요는 있는데 다만 반도체 같은 종목들은 최근에 외국인들의 자금이 먼저 유입이 되고 연기금 자금까지 붙었기 때문에 이미 주가 상승 속도는 굉장히 좀 빠른 상황에 있습니다. 결국에는 전기전자 업종 중에서 이 많이 오른 종목 좀 부담스러우시다면은 전기전자 업종 중에서 좀 상승폭이 덜한 종목들 이쪽으로 좀 투자를 해보심이 좀 바람직한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종목군에 대해서 상대적인 안정성을 갖고 갈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NH투자증권 노동길 연구원과 함께 전략 챙겨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